그러니까 ABCP도 일종의 ABS입니다. 그런데 ABCP는 ABS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P는 우리가 채권시장에서 배웠죠. 만기가 어때요? 짧죠. 그러니까 자산은 만기가 긴데 CP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금방금방 도래해와요.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CP를 발행한 자산유동화 회사는 CP 만기가 올 때마다 시장이 좋으면 그게 만기 연장이 쉽게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게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했던 적이 있고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CP 시장 배울 때 요게 이제 CP의 거래량 추이, 그래서 최근에 CP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다가 이제 금융위기 중에 이제 조금 줄게 되는데 그 CP 시장의 한 반 정도가 ABCP가 그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CP 시장이면 그 중에 반이 ABCP다. ABCP는 뭐냐? CP를 발행하는데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CP를 발행하는 게 ABCP다. 오케이? 근데 왜 ABCP가 문제가 되느냐? 일종의 ABS인데 자산은 만기가 길고 부동산 같은 거 만기가 길잖아요.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다 아주 만기가 긴 자산이거든요. 그걸 담보로 해서 CP를 발행하면 CP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도 그래서 ABCP 시장이 이번에 서프라임 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왔고 우리나라 ABCP 시장도 2008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거는 그 CP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확 올랐는데 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불안해서 금리를 확 낮춥니다. 그러면서 낮추지만 불안하니까 또 오르고 낮추지만 불안하니까 또 오르고 이제 그런 그 CP 금리를 보여준 겁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저축은행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 PF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봤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ABCP를 활용한 거예요. 통상 이제 부동산 개발하고 그럴 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금 조성 그 초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대출을 담보로 CP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ABCP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ABCP. 요게 이제 PF 대출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해서 PF 대출이고 이게 불안하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ABCP는 위기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CP가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짧아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 대출은 만기가 길고 그러니까 담보로 잡은 자산의 만기는 길고 자금 조달한 CP의 만기는 금방금방 돌아오고 근데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만기 상환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빵 터진 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그때 PF 대출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그 PF 대출 시장이 바로 ABCP 시장입니다. 그때 건설사도 넘어갔습니다. 몇몇 건설사들이.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열병 앓으면서 2005년도부터 PF 대출이 일반 대출이 요 까만 건데 일반 대출보다 PF 대출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 PF 대출이 ABCP를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들이 이제 보증 쓰고 저축은행 거기 물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2008년도 가가지고 이게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저축은행 망가지고 건설사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ABCP 발행 추이가 보면은 확 줄죠.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2008년도에 확 줄고
2009년도에 이명박 씨가 또 뭐 금리 낮추고 또 이거 시장 도와준다 그러면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살리면 위기 상황에서 또 문제가 돼요. 예. 자, 우리나라 얘기들 했습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권화, 섀도우 뱅킹,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그 주범은 사실은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이 모기지 풀을 만들어서 증권화 시키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섀도우 뱅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섀도우 뱅킹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권화, 시큐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옛날에는 간접금융이었어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그 은행은 그 돈을 예금자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간접금융이에요. 근데 이게 증권화를 통해서 은행들이, 상업은행, 저축은행들이 이제 팔아넘겨요. 대출해준 그 대출 권리를 투자은행한테 팔아넘기면 투자은행은 모기지 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투자자에게 증권화를 시켜서 그 증권을 투자자한테 떠넘기죠. 이건 직접금융입니다. 그죠? 증권화를 통해서 직접금융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체계가 바로 섀도우 뱅킹이고 아래 표를 보면 그 증권화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게 까만 선이거든요. 빨간 선은 은행, 옛날 그 저축은행, 상업은행 예금자로 돈 받아가지고 대출해 준 겁니다. 빨간 선보다 증권화 해가지고선 직접 금융의 형태로 부동산 대출해 준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금융위기, 서프라임 위기 전까지. 언제부터? 90년대부터 이게 역전이 됩니다. 90년대부터 시큐타이제이션 때문에 섀도우 뱅킹 그 시스템에 의해서 증권화 시켜서 투자자한테 판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예금자의 돈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업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그 빨간 선보다 까만 선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그렇게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로 풀을 만들고 그걸 증권화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팔았는데 서프라임 모기지는 어때요?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간 거니까 이자 원금 못 갚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증권화한 이 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 문제가 되겠죠. 이 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엔 유수한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심지어 국부펀드 이런 데들 다 물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금 물렸어요. 그 서프라임 위기가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10조 달러가 되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1.2조 달러가 됩니다. 물론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0% 정도가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도 여기가 그 담보를 잡고선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1.2조 달러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